이 주식이 없다면 한국인 투자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테슬라, 아이온큐, 팔란티어, 최근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까지. 그런데 한국인들이 정말 자주 거래하는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3배 레버리지, 테슬라 2배, 이더리움 2배 레버리지 같은 고배열 상품들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한국 예탁결제원이 집계한 해외 주식 상위에서도 투자자들의 열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해외 주식 인기 앱에서도 보면 대부분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이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높은 거래 빈도와 거대한 자금들은 이곳 자본시장의 중심 뉴욕 증권거래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한국 서학개미가 키운 레버리지 운용사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이끄는 뉴욕 증권거래소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이미 디렉션, 방향이란 뜻을 가진 디렉시오는 본래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운용사는 아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를 노린 그것도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명가라고 부를 만한 기업이 됐습니다. 몇 가지 상품들을 훑어볼까요? SOXL은 아이스 반도체 지수를 기초로 삼아 초기에는 2010년대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시장, 그리고 요 몇 년 사이에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AI 반도체 막대한 자금이 몰리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쓸려 들어간 대표적인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테슬라 레버리지는 2022년 8월 등장해 단일 종목 기반 고배열 상품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디렉시온이 시장을 열었다고 한다면 경쟁사인 프로쉐어즈는 이러한 상품 운용 범위를 넓혀온 운용사입니다. 나스닥 100지수를 역시 3배로 따르는 TQQQ는 모 아니면 도, 그런데도 AUM이 253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고 하락에 대응 가능한 인버스 상품에도 30억 달러, 4조 원 넘게 몰렸습니다. 대형 기술주는 당연하고 이제는 코인베이스, 스노우플레이크, 로블록스, 게임스톱, 심지어 트럼프 미디어까지 기본 S&P 500 상장지수 펀드인 스파이 대비 연간 10배 수준의 수수료 수익을 노린 상품들이 이렇게 꾸준히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한 펀드들은 130년 가까운 다우지수, 그리고 57년도에 탄생한 S&P 500지수, 뉴욕 증권거래소라는 토양에 지수 산출기관이 쌓아올린 기준점이 없다면 거래가 불가능했을 상품들입니다. 이들이 한 세기 이상 지수 산출의 터전으로 삼은 곳이자 GE, 월마트 등 역사 깊은 기업들부터 레딧, 코어위브까지 6천여 개의 기업들, 그리고 비트코인 레버리지까지 수용하는 4,000개 이상의 파생 상품이 모인 곳, 명실상부 세계금융의 중심축이 이곳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잠시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러한 자본시장의 틀은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설계했는데 당시 전쟁으로 각 주가 떠안았던 막대한 부채를 연방정부가 인수하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국채라는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지금이야 3대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을 낮추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 당시 세계에 없던 발명품 국채 발행은 신생국가 미국의 단단한 신용을 쌓고 나중엔 금을 대체한 기축통화까지 차지하게 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미국 자본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20배를 훌쩍 뛰어넘고 세계 2위로 부상한 중국 시장과 비교해도 4배 이상의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물론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본시장은 엄격한 공시제도와 투자자 책임 원칙 아래 상장과 거래 문턱을 비교적 낮게 유지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이 오늘날 미국의 풍성한 시장 생태계, 그 심장부인 증권거래 시스템을 만든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YSE가 독립적인 회사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IC,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 그룹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애틀랜타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 그룹을 이끌고 있는 곳입니다. 본래 에너지 발전소 개발업계에 몸담았던 제프리 스프레커 회장은 선물로 거래하던 에너지 시장의 장외 거래가 신뢰하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점을 간파하고선 90년대 후반 작은 거래소를 인수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에너지 거래소로 시작해 당시에 막 확산하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격, 거래 체계를 만들었고 2000년에 대형 투자은행들과 손잡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아이스를 공식 설립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미국에 한정하지 않아서인지 2001년 런던 국제석유거래소, 2007년엔 뉴욕 상품거래소를 흡수했고 2013년 유로넥스트 그리고 NYSE 그룹으로 편입되면서 핵심 자본시장의 돈줄을 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로 더 익숙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리고 나스닥, CME 그룹과 같은 거대 거래소 운용자들이 뉴욕에 자리를 틀고 있죠. 우리나라는 정부가 꽉 쥐고 감시하는 구조이지만 미국은 뉴욕 증권거래소를 시작으로 민간은행과 투자기업들이 주도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24 brokers got together beneath the Buttonwood tree, and on May 17, 1792, they signed the Buttonwood Agreement. Like I mentioned before, this is the original founding document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and I'd love to show this to lawyers or anybody with a legal background. And that is because I challenge you to find a shorter, legally binding document. It's only one sentence long. The rest is all signatures. That's it, just one sentence. Remember, this is still very important today, but at this time, a broker's word is his bond.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you is whether or not you can be trusted. 들으신 대로 당시 미 정부에는 독립전쟁 이후에 쌓인 막대한 빚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채권 거래를 신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장소에는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보니까 트리니티 교회도 있고요. 이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대통령 서약을 했었던 조지 워싱턴 동상, 조금만 더 내려가면 미 연방 기금금리를 조정하는 뉴욕 연방준비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역사적인 기반 또 장소 자체가 미국의 자본시장을 상징하는 곳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인이자 글로벌 금융인프라의 핵심이 된 아이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크게 세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소 사업이 핵심이죠. 뉴욕 증권거래소를 포함해 주식 현물과 옵션 거래 그리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인 기업 공개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Well, because when there is more volatility, then the decision making by a human being is more important. An algorithm is only as good as somebody who writes it, right? And so when you have so much going on, when you have a market, then you can see the market opened and it went up and then down and then down. So you're having so much up and down. So the human decision making is more important. And in my opinion, way more relevant. 그런데 더 알짜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선물 시장을 움직이는 건데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북미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헨리허브 천연가스, 그리고 최근 중요성이 커진 탄소 배출권에 이르기까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아이스의 선물 시장을 통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핵심적인 채권,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약 47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6경 5천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채권 시장에 대한 정밀한 평가 데이터와 지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습니다. 300만 개가 넘는 각종 증권의 가격 정보, 채권 지수 산출은 물론 신용부도 수합 관련까지 데이터와 청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살 때도 거래소의 기술을 빌리는데 아이스는 주택담보대출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지난해 연간 순매출은 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성장했고 주당 순이익은 4.78달러, 무려 14% 성장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그 유명한 짐 크레이머의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하면 돈 번다는데 실제인지 모르겠고 보통은 저희도 상장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IPO를 하는 날은 이쪽 장소에서 설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날은 아니고 인덱스나 상품 관련한 안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설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이런 증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장소이다 보니까 보시면 스타델 점퍼를 입은 파란색 옷을 입은 직원분들이 보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마켓 메이커 역할,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면서 적정한 때 매수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사람의 손을 탄다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전산화된 거래에서도 이 역사적인 전통을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자본시장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나스닥 역시 민간 기업입니다. 이름 자체에서 보듯이 전미 증권업협회 자동호가 시스템, 세계 최초의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출범했죠. 지금이야 자동화된 거래 기술이 너무나 보편화됐지만 나스닥은 초기 전자거래 시장의 선구자였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와 더 빠른 거래소 환경으로 NYSE에서 유치하지 못했던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이 자리를 틀면서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나스닥은 역시 시장 독
접점에 가깝다 보니까 수익도 NYSE처럼 따박따박 쌓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29억 300만 달러,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금융기술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마켓플레이스 자회사인 이클립스, 그리고 세계적인 클라우드 사업자 아마존 웹서비스와 함께 자체적인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도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전통적인 수익 중심의 상장 기준 외에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기업들을 따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상장 트랙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됐죠. 한때 투자자들을 열광하게 한 스펙을 허용해 빠르고 유연하게 기업들이 공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영화 빅쇼트를 보셨나요? 라이언 고슬링이 젠가 블록을 쌓아 올려가며 멀쩡한 신용등급의 상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죠. 미국 자본시장은 탄생부터 완전히 새로운 제도에 기반했고 1929년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인 대실패를 겪은 뒤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제도로 개혁해 지금까지 성장한 곳입니다. 2008년의 위기도 시스템 개혁의 중요한 계기가 됐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생소한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들도 투자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를 쥐어주려는 이 시장의 진화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운 좋게 달러에 기반해 성공한 주식중개 회사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하기까지의 과정을 장려했던 혁신 문화가 탄생시킨 곳들이죠. 전 세계 자본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금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상품을 만들 기회를 열어주고 있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애지중지 키운다고 누구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시장을 해쳤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만 그에 앞서서 기회를 열어주는 문화가 이런 기업들을 탄생시켰겠죠. 한국도 한국을 탈출한 개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 이런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게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